이 집 팔기로 결정했어. 팔다니. 알아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 좀 되겠더라고. 아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에 살던 빌라 있잖아. 내놨었는데 아직도 안 팔렸어. 시골에 있는 빌라가 그렇게 금방 팔리지가 않더라. 그래서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집은 금방 팔릴 테니까 이 집 판 돈으로 엄마 노후 자금 쓸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원래 2년간 돈 모아서 나갈 생각이었잖니. 그렇게 약속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잖아. 내가 그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까 돈은 더 많이 모았을 거 아니니. 너희 결혼할 때 줬던 돈도 있고 그걸로 너희도 독립해야지. 진짜 황당하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시고 산 게 있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나야말로 정말 황당하다. 너희가 언제 날 모시고 살았어? 내가 갈 곳 없는 너희를 키워준 거지. 전부터 느꼈지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주인공은 65세 여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37세 김민재입니다. 여정희 씨가 아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게 된 것은 아들 김민재에게도 그리고 여 씨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여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아들이 아닌 여 씨였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일을 두고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지 여 씨는 양가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 가진 것 없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덜 비참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 씨와 남편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여 씨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결혼 생활에 수월한 인생을 보낼 수 없었지만 아들만큼은 누릴 만큼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비록 호화스럽게 키우진 못했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는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직한 후에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 여 씨와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경기도 고향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무척 싸게 나온 급매물이었죠. 대출을 받아 사서 바로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다지 큰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 줄 거면 그 집은 도대체 왜 사신 거예요? 아들이 그런 여 씨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오르면 좋고 오르든 안 오르든 우리 나중에 식당 일 정리하면 거기 들어가서 살려 그런다. 여 씨와 남편은 고향에서 만났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 어쩔 수 없이 흘러흘러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늘 나중에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막연했던 계획이 남편의 결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나중에 이쪽으로 오시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저는 저 들어가서 살려고 사신 줄 알았죠. 마침 아들의 직장이 여 씨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아들은 내심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 그 오피스텔 보증금 있잖아.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보증금 빼서 보태서 그동안 착실하게 돈 모으고 그건 엄마 아빠 돈이니까 건드릴 생각 말고.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도 받은 게 있어서 할 말이 없는지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 집을 달라고 우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 씨와 남편은 아들보다도 더 착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전세 자금을 모아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대출 없이 온전한 아파트에서 노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아들에게 새는 돈이 없으니 어느 때보다도 수월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아들이 34세가 되었을 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자, 너 전세 뺀 돈하고 이 돈까지 보태서 집 구해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원룸 전세 보증금만 쥐어주고 보내기에는 마음에 걸렸던 터라 결혼 자금을 조금 더 보태주었습니다. 그래도 신축 아파트 사기는 힘드네요.
뭐 그럼 전세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낳고 살아요. 그거 없이 시작해도 다 살아. 너도 그동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만 않았다면 결혼 생활의 시작이 나쁘지 않을 듯 했습니다. 여 씨가 아들에게 준 돈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었지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 쪽은 여유가 많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여 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도와줬으면 이제부터는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직장이 괜찮으니 몇 년 고생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 집은 언제나요? 무슨 집? 여기에 사둔 아파트요. 세입자 언제 나가요? 조금 더 산대. 왜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거나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살 거야. 알았어요.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기도 했고 아들에게 집까지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좀 더 산다더니 왜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요. 거기에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여 씨가 아파트를 사고 처음 들어온 신혼부부였는데 오랫동안 거주했던지라 여 씨도 그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언제 나가려고요? 2달 뒤 괜찮으세요? 여 씨는 그 전화를 받은 후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볼지 아니면 비워놨다가 자신들이 들어갈지 결정해야 했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면 집을 비워놔야 하는 거 아닐까? 언제 들어가서 살지도 모르는데. 비워도 되고 한 번 더 새놔도 될 것 같은데. 당장 식당 그만두고 올라갈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길어야 몇 년을 더 장사하겠어? 이제는 일을 그만두어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여 씨와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자가 나간다고 했다고요. 그래, 집 사서 간다더라. 알뜰살뜰 살더니 대단해. 몇 년 만에. 아들은 여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 비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아빠랑 의논 중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요. 너희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정말로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듯 했습니다. 너희는 집 구하라고 보태줬잖아. 여 씨의 말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매매로 사기는 힘드니까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2년 동안 돈 좀 모으려고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지는 않을 거죠? 하지만 여 씨가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살겠다는 거야. 아들의 당당한 말엔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 씨가 묻자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월세를 주든 전세로 주든 돈이 생기는데 너는 집 구하라고 돈도 보태줬는데 그 집도 공짜로 쓴다. 그러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2년만 쓴다는데. 그럼 2년 뒤에는 꼭 나올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때까지 같이 바짝 모을 거예요. 여 씨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간 뒤에 여 씨는 아들에게 그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게 결혼 1달 전이라 타이밍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아들을 볼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모은다고 바쁜지 명절 때나 돼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과 약속했던 인연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사 접자. 올라가서 살려고. 이제 좀 쉬어야지. 고향에 가서 당신도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럼 민재도 돈 좀 모았을 거 아니야. 여 씨도 이 나이까지 육체노동을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까지 팔면 그래도 남은 여생 아끼며 살아갈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여기서 산지 2년 됐잖아요. 그 얘기를 아들이 먼저 꺼낼 줄 몰랐던 여씨.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집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달라니? 명의를 그냥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들의 황당한 말에 여씨가 대답했습니다. 뭐, 너 분명히 2년만 산다 그래서 그 집 비워준 거잖니. 그런데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여유 있으시면 결혼한 외동 아들한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유? 그거 여유 있어서 산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샀던 거고, 세입자 나갈 때는 대출 없이 전세금 돌려주려고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일했어. 어쨌든 지금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집이랑 이 집이랑 두 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 사는 집, 시골에 있는 작은 빌라 팔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엄마 아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이 집 팔아서 노후 자금에 보탤 거야. 그리고 아빠랑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말이야 다르고 행동은 다른 법인데. 아들의 말만 들으면 꼭 가여운 아들 부부를 제 욕심에 쫓아낸 못된 엄마가 된 듯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자는 거지. 당장 나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도 그동안 계속 직장 생활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준 돈 말고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경기도 집값도 너무 올라서. 여씨도 아들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럴 것을 모르고 아들에게 집을 내준 자신의 잘못인 듯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만 생각하니 그 돈에 맞춰서 갈 집이 없었겠죠. 요즘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없으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왕 가지고 있는 집 결혼할 때 한 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그거 주고 나면 우리는 뭐 남아. 그놈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한다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써봤고 그래도 아들놈 장가 보낸다고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 놈이 어디 있어? 여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주고 말년에 비참해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여럿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씨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거절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씨의 말에 아들은 크게 실망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버릴 수는 없기에 여씨는 아들이 집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씨의 삶을 크게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뒤늦게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끝내 여씨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이제 은퇴해 남은 여생을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며 그렇게 살고자 했던 여씨. 그러나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울기를 반복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기저기 구멍이 난 듯 희미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여씨는 그 말에도 무심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까끌거렸고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했습니다. 마치 남편만은 영원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던 것이죠. 정신 차려. 내 남편이 너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좋아하겠니? 이러다 산 사람도 죽겠다. 몇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차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씨는 정신을 차리자 싶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자신의 삶까지 끝내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여씨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혼자 이 집에서 아빠 없이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아들은 여러 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연락하고 몇 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 씨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벌써부터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있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졌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집살림 다 있으니까 엄마는 간단한 집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살면 엄마도 혼자 외롭지 않을 테고요. 엄마가 그 집에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집에 혼자 있을 것도 생각하면 마음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여 씨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대로라면 아들 내외와 함께 있는다면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여 씨에게 아들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기 생겼어요. 아빠 그렇게 되시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엄마도 정신이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근데 아기도 태어나고 여러 식구끼리 북적북적 살면 엄마도 덜 우울하실 거예요.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나 아빠 혼자 남으시면 모실 생각이었고 갑작스럽긴 해도 좀 일찍 같이 살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여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고향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던 거, 이제는 남편 대신 아들 내외와 산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메말았던 여 씨의 삶의 생기가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가구도 뭐도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쓰던 살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 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집만 조금 챙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참 간단하고 초라하게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 씨와 아들이 합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너무 고요해서 무섭기까지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여러 명이 함께 살고 게다가 아기까지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졸지에 친정 엄마 대신 며느리의 몸조리까지 맡게 되었으니 손 놓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 후 4개월 만에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빨리 복직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좀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니까 그동안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는 바깥일을 하고 여 씨는 아기를 돌보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괜찮았겠죠. 어차피 혼자 사나 여럿이 사나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아기를 돌보며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어렵고 고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모레 입어야 해서요. 꼭 먼저 빨아주세요. 모레? 그럼 오늘 빨아서 널어놔야겠다. 이리 줘봐. 며느리가 건네는 옷을 받은 여 씨가 옷 안쪽을 확인해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손빨래 해야 하는 거네. 그래요? 그럼 지금 얼른 해주시면 모레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 씨의 시대였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 아기는 여 씨의 방에서 재웠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 주말에도 아기는 여 씨가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는 아기를 며느리가 맡기 때문에 그때는 집안일만 하면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할 때마다 뒤늦게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가끔 봐야 좋은 법인데 매일같이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셋을 모두 키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아기 데리고 친정 좀 다녀올게요.
최근 들어 여씨가 가장 반가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언제쯤 아들 내외가 사돈댁에 내려갈까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란 참 간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싫어 합가했으면서 이제는 혼자 있는 나를 고대하고 있으니 말이죠.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늘 조용했고 가끔 둘의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언제든 먹고 싶은 것을 해먹으며 그렇게 여유로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만히 그냥 살았더라면 슬프긴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텐데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떠난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여씨에게 편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착했니? 거의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너희 오늘 자고 오지? 그렇죠. 오늘 고향 친구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요. 날도 더우니까 집으로 오라고 그러면 어떨까 해서. 뭐, 그러죠. 아직까지 고향 동네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도 좀처럼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아들 내외가 없는 이 기회에 친구와 수다를 떨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아들과 합가한 뒤 겪은 고충을 이야기하던 중 친구는 여씨의 말을 듣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누가 아들 내외랑 같이 살려고 해. 다들 어떻게든 형제들한테 떠넘기려 하고 같이 살다가도 쫓아내기 일쑤야. 하지만 그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하는 말 같았습니다. 친구는 아들, 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 키워주는 게 쉬운 줄 아니. 너는 손주도 안 키워봤잖아. 어린이집 한 보내? 몇 달 뒤에 보낸다는데. 에이, 그럼 별거 아니지 뭐. 친구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만 어린이집에 가면 낮 동안에는 육아에서 해방이 되니 여씨도 며느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애들 없어. 엄마 모시고 사는 애들이. 내 아들이 효자다. 친구의 그 말이 왠지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모시고 사는 게 맞긴 한가 모르겠어. 아파트도 내 아파트고 아들 내외가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데 꼭 내가 애들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 아니, 집이 아들 명의가 아니야? 에이,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해. 나는 아들이 같이 살자고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씨는 오히려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사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한참 떨다 보니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시원하게 콩국수 해 먹자. 그때 막 요리를 시작하려던 차의 현관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라, 애들이 벌써 왔나? 아기가 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아들과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씨와 친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식탁 앞에 앉아있던 친구도 어정쩡하게 일어났습니다. 내일 온다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아침에 나간 아들이 말도 없이 이른 시간에 돌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사돈댁에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 왔다가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저녁 먹고 가기로 해서. 아들의 말을 듣고 친구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나 그만 가볼게. 밥은 다음에 먹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함께 앉아서 뭘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여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처갓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조금 말다툼을 했어요. 처갓집 식구와 말다툼을 했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거리를 운전해 갔다가 당일에 돌아올 정도였으니 여씨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씨의 걱정을 뒤로하고 아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앞으로는 집에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자제 좀 해주세요.
오늘 같은 일도 있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여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리 온다고 이야기도 했고 오늘 이른 시간에 돌아와서 당황하고 불편했던 것은 오히려 여씨와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녁 한 끼 먹는 자리였을 뿐인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볼 때 얘기하지 그랬어. 나는 몰랐지. 앞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낯선 사람 오는 거 영 불편해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친구가 집에 오는 것이 싫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여씨는 아들의 말에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니 아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여씨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처갓집 식구들 오셔요. 얼마 전에 아들이 처갓집에서 기분 상해 돌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이가 잘 풀린 듯 했지만 여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씨는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을 들렀다가 나왔다. 팔기로 결정한 집에 대한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던 그 집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진 듯했다. 여씨는 자신의 작은 빌라로 돌아왔다. 그곳은 오래 비어있던 탓의 먼지와 묵은 기운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여씨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집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청소하고 집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냈고 그 시간 동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 오히려 좋았다. 이제야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다시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여씨는 마을 회관 앞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녀들은 여씨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그중 한 친구가 말했다. 오랜만이네, 여씨. 요즘 어찌 지내? 그저 이제 좀 정리가 돼서 나도 마음 편히 쉬려고 해.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남편도 잃고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고. 그 말에 여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요구받았던 자신의 삶이 떠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가족의 필요에 맞춰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한 여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여씨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에 짧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는 알아서 해라. 엄마는 더 이상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아들에 대한 책임, 며느리에 대한 배려, 손주에 대한 의무. 이제 여씨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여씨는 이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밝은 햇살이 가득한 마당으로 나갔다. 시골 마을의 작은 정원. 이곳에는 봄날의 새싹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시작했던 많은 꿈들이 이제는 비록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씨는 정원 가장자리의 작은 꽃밭에서 피어오르는 꽃들을 보며 그토록 오랜 시간 무겁게 짓누르던 책임에서 해방된 자신의 마음을 느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갈 시간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그렇게 여씨는 지난날의 아픔과 희생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며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